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웃으셔도 되는 평화라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원래는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또 두 분께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두 분께 먼저 드리고 또 상황 봐가면서 또 이제 선택해 주신 그런 질문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가는 방식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사실 뒤에 나온 여러 가지 질문들이 포함돼서 그냥 묶여 있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평화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중요한 가치인데 현실에서의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힘에 의하지 않은 평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현실이다. 그리고 평화는 이상이나 가치다. 다시 말하면 평화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이다라는 그 의식들을 좀 깔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평화라고 하는 것 이룰 수 있는 가치이고 또한 동시에 현실일 수 있는지 어떠세요, 김 교수님? 네, 저는 파워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워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파워는 물리적인 파워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도 파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파워 없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너를 굴복해서 너는 나를 싫어하는데 내가 억지로 나를 사랑하게 하겠어라고 말하면 이미 이거는 잘못된 폭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 모두 그러니까 파워가 모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폭력이냐, 어떤 파워냐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하는 시작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컨대 이제 여러분 조금 전에 커피와 쿠키를 많이 즐기셨는데 쿠키가 예를 들어서 5개인데 먹을 사람은 7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싸워야죠. 싸워서 이겨서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저는 평화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쿠키가 5개다 하면 5개를 다 7등분을 나눕니다. 7등분을 나누면 7사람에게 다 한 가지씩의 쿠키를 나눠 먹을 수 있죠. 그게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정도 욕망이 너무 크면 내가 저걸 다 먹고 말겠어라고 말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못 먹는 거를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자기의 부모도 있어라고 한 걸 알려주면 나의 부모도 먹어야지, 나의 애인도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5개를 다 먹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의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나의 친구기도 하고 나의 가족이기도 해. 라는 걸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는 그냥 파워 없이 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어떤 파워인가? 정말 불균형한 남을 압도하는 그런 파워가 아니라 공동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파워를 얘기할 때 우리는 평화의 파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힘 또는 물리력까지 포함하는 파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로써 어떻게 유익을 나눌 수 있는가, 이걸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는데요. 갑자기 Power of Love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굉장히 강한 노래였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분쟁 지역을 많이 보시면 아까 전두엽 얘기도 이제 김영 PD님이 하셨는데 전두엽이 성숙하신 상태에서 이제 가셨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으리라고 봅니다만 세상이 좀 너무 그냥 좀 안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평화라는 게 정말 가능할까 싶으세요? 그게 저 취재 초창기 30대 초반에는 굉장히 막 많은 우울증이 왔었어요. 취재하면서 제가 막 너무 피폐화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름 살아야 돼서 저도 이렇게 스킬을 연마를 하는 거죠. 제가 이 평화라는 주제를 처음에는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피스가 말은 많이 하는데 다들 이게 진짜 뭔 말이지? 라는 이 형체 없는 이 말의 실체를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역사에 대한 생각이고 유산에 대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류가 동굴에 살다가 나와갖고 글씨를 알게 됐죠. 그래서 글씨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적어놓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매뉴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이 부분들이 각인될수록 이 인류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쌓여갈수록 점점 더 발전하겠다라는.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도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사실 글씨를 배우는 의미가 바로 그거였구나.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역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그러니까 글자는 기록을 가능하게 하고 기록은 역사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고 그 통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결국에는 이제 우리 사회는 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보해 왔다라고 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침 또 글자, 기록, 뭐 교육 이런 거 하면 또 유네스코 아닙니까? 그러네요. 원래 유네스코가 하다 보니 이게 유엔이 이제 사실 만들어진 건 전후 체제를 평화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게 얼마만큼 그 이제 평화 질서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안에서 이제 유네스코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국제 기구는 줄곧 지속적으로 이 전쟁을 반대하고 문화와 교양과 과학과 지식을 키우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 나가는 것 여기에 힘이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기구고 특히나 청년들에게 많이 기대하는 또 그런 기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의 유엔 체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들은 있지만 이런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 기구가 오늘 같은 그런 행사도 개최하면서 이런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의 힘이다. 교육으로 그러니까 평화를 교육으로 가야 된다. 교육을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경쟁 중심에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서 제가 나보다 더 좋으면 안 돼. 내가 더 많은 점수를 받아야 그리고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 학교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 전쟁터에서 사실 희생당하는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심지어 대학생들 중에도 저는 있다고 제 주변에서 보면 보이는데 이 교육을 바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교육을 바꿔야 되는 것이 저는 평화의 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갈등이라는 건 인간이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욕망, 여러 가지 제도, 문화 등등이 존재하는 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반드시 내가 더 많은 풍력으로, 더 많은 힘으로, 권력으로가 아니라 서로 나눔으로써 나의 욕망도 실현하고 저 사람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도 존중해 주면서 내가 더 자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성숙한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되는 것. 그래서 사실 저는 한성대학에 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평화교육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통일교육, 한국은 분단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주로 많았고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을 소개하는 그리고 북한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는 이런 경쟁적 교육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전 평화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만 평화로서 남북이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길 이것이 결국 시작되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체제들을 이해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 또 거꾸로 말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주 뭐 또 경쟁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하나의 인간이라고 이해를 받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교육을 실현하는 어떤 노력들 뭐 실현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노력이라도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한 2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서 아직도 그런 교육은 너무도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남과 북에서도 바로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만들고 또 이질적인 그런 지금도 분쟁하는 수많은 지역에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거 그게 이제 대화의 시작 아닐까요? 그러니까 바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책상을 만들어서 얘기도 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다니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때 서로 저는 또 장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이 무너지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가 필요한 것을 살 수 없고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한다는 것,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경제라는 것도 저는 평화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교육이 평화 가르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초중등 고등교육까지는 평화 교육 못 받은 것 같아요. 예. 적대 교육을 받았지. 그러니까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적대해야 되고 누구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를 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 나중 가서야 이제 한 20년,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로 평화 교육이 일부 자리 잡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정말 탄탄한가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시작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들을 갖고 나가고 대화의 힘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의존하는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 이런 게 국제기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평화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네요. 자, 그럼 김영민 PD님은 국제기구가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 유네스코 같은 데가. 제가 전쟁 취재하면요, 다들 지네들 피해자래요. 가해자가 없어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가해자고, 러시아도 가해자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둘 다 피해를 봤대. 그러니까 남수단, 수단도 자기네들 다 피해를 봤대. 저는 그런 걸 보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피해만 본 사람이 꼭 가해자가 없냐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결국은 그 뭔가 조금 더 지식과 정보와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들 피해자라고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지식과 또 새로운 정보들이 그것들이 글로 쓰여져서 책으로 돼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저는 그 관계 속에서 평화 의식과 평화를 지키는 방법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유네스코에 이런 표가 있죠. 이제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것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제 머릿속에 방벽으로 세워져 있는 구절인데요. 원래 이제 사전에 받아둔 되게 좋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꼽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좀 스스로에게 인상 깊은 질문이어서 좀 이건 좀 반드시 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걸 하나씩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남북이 헌법상으로는 평화적 관계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물었잖아요. 근데 과연 오늘 우리의 토론에서 충분히 이것이 답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의 그러니까 정전은 결국은 냉전의 시간. 그래서 남과 북이 정권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혐오를 했고 또 한편으로 반공교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후배 세대들은 반공교육보다는 소위 이제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반공교육을 통해서 남과 북에 정말 적대하는 심지어는 우리가 어릴 때는 북한 사람은 얼굴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빨갱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빨간.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그림을 그릴 때 북한 사람은 그야말로 도깨비 아시나요? 도깨비 뿔이 나고요. 얼굴이 시뻘 이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말을 쓰네? 또 남과 북은 외국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로 뭔가를 얘기할 때 서로 웃음을 공유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웃음의 순간은 이게 문화적인 역사적인 코드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북쪽 사람들 만났을 때는 너무 쉽게 유머가 통해서 북한 사람도 나같이 웃는 사람이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세계 많은 나라에 지금 가해지고 있는 소위 경제 제재라는 문제 있잖아요. 정말 경제 제재를 하면 그 나라가 굴복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부적인 경제 제재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독하게 만들죠. 더 똘똘 뭉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못 주고 좋은 교육을 못 준다라는 것은 정말 인류의 죄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의 과정을 놓고 볼 때도 그렇고 여러 지금 세계의 소위 우리가 뭐 이불이라고 말하는 악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권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사람의 관점에서, 민간인의 관점에서,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청년의 관점에서 보자. 그들에게 희망을 말할 수 없을까? 그들에게 꿈을 말할 수 없을까? 꿈을 말할 때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쟁을 끝낼래. 전쟁 아니어야 내가 꿈이 있는 삶. 나도 교사가 되고 싶고 나도 의사가 되고 싶고 나도 씩씩한 노동자가 돼서 나의 힘으로 돈도 벌고 가정도 만들고 사람들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유네스코 또는 국제기구가 국제라는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다른 체제 특히 사람들을 벌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인류적인 관점에서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정말 평화는 평화로서 만들 수 있지 폭력으로서는 평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같이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작은 실천부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원래 이제 질문의 내용이 우리는 헌법상으로 남북한은 평화적인 관계를 도모하도록 돼 있는데 현실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변이셨죠. 사실은 이제 그 독재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이제 민주화가 안 됐을 때 평화 통일론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상식적이잖아요. 예.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자는 잡아가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40년 정도가 지났는데 과연 지금 우리는 달라졌을까? 평화를 위장쇼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를 속여서 무기를 만드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 저는 제가 그 정치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수시로 듣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담론으로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건 위장이고 순진함이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한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과연 그죠? 예. 우리가 평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면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네요. 어떠세요? 김명희 PD님은 어떤 것도 질문을 정해서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탄압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권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지만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것에 무척 무력감을 느낍니다. 인권 존중 및 평화를 위해 먼 나라에 있는 청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응답을 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날 당시에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지금 20세가 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인터넷이 발달할 수 있었고 또 TV를 통해서 여성들도 다른 나라 여성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고 또 탈레반 정권도 올해 초만에 올해 이제 여성의 날 기념 행사도 했었어요. 근데 아니 이 탈레반이 여성과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원래? 근데 쟤들이 왜 여성의 날 행동을 하지? 그리고 가장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인권 성장을 위한 시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탈레반은 그 다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시위가 계속 일어나나? 그게 뭐냐면 탈레반도 여성 인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여서 전 시위를 막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탈레반 정권이 바뀌었다. 옛날에 그 무식한 탈레반 아니거든요. 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에 탈레반의 여성 해방 이거는 미군이 물론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일으킨 주체이기도 하겠지만 미국의 시각으로 봤을 때
탈레반은 여성을 탄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이 그들이 쓰고 있는 민속 의상 부르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정말 엄청난 미국적 시각이었다라는 걸 현장에서 느끼거든요. 실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는 건 아빠하고 오빠들이에요. 그 부르카를 쓰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뭐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건 아빠하고 오빠들이거든요. 탈레반은 그 사회에 가장 힘이 있는 아빠와 오빠들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줌으로써 여성 교육 금지라는 정책을 내려줌으로써 아빠들 오빠들의 표심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민족주의, 그러니까 나라의 구분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구나. 여성은 여성이지 아프간 여성과 미국 여성과 이 나라 이름 왜 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땅 따먹기 하던 시절 영역 전쟁을 할 때 영토 전쟁을 할 때는 나라 이름 필요했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중국인도 한국에 땅을 살 수가 있고요. 미국인도 유럽에 땅을 살 수가 있고 집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영토 전쟁의 영역이 지나간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권의 나라 이름이 과연 미래 사회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인이지만 제가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어느 나라 국기를 막 걸고 있지도 않고 뭐 이마에 무슨 국가 국기를 뭐 인장을 박듯이 한 것도 아니고 저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람이지. 여기 만나셔가지고 나라 이름 굳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제가 나랑 말이 잘 통하는구나. 친구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자, 남자, 페미니즘 이런 거 따지는 자체가 비문명적이고 나라 이름 따지는 게 비문명적이구나라는 걸 취재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은 계속 구별을 하려고 해요. 영역을 이렇게 만들면서. 그건 짐승이고 사람은 더 훨씬 문명화되고 발전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사람의 눈높이, 사람의 권리, 사람이 중요한 거죠. 국적보다.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 휴먼 라이트잖아요. 그래서 휴머니즘이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다. 밑에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인권이라는 굉장히 보편적 개념이 사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국가에서 활용당하는 개념이 되기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또 해주시기도 한 것 같고요. 진정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시 10분 정도까지는 한번 질문을 좀 한두 개라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막 손들이 막 혹시 이런 게 뭐 크레딧 같은 게 주어지나요 혹시? 예. 굉장히 많은데 제일 먼저 드신 분이 저기 맨 뒤에 계세요. 예, 질문해 주세요. So my question is, from a journalist standpoint, what do you think of citizen journalists? Because there are proponents that argue that they help in spreading fake news, but many citizen journalists are just regular citizens. And I think this is an issue that affects us too as youths, because many youths become citizen journalists because things happen every day in our lives, and suddenly we take out our phones, we film them, put them on YouTube, and it becomes news. And many of them in war or conflict zones just want the rest of the world to understand their real life situation, even if it means risking their lives. So in your perspective, what institutions or systems do you think we need to protect or oversee citizen journalists? Thank you. 요즘 여러분들은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없으시고 또 인터넷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목격자로서의 역사의 기록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느낀 거지만 기자들보다 사실 더 빨랐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속보 경쟁하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의 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 저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우리 직업의 특수성이 속보 경쟁에는 도저히 승산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빠른 거예요.
이 폰으로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더 진실을 밝혀내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매체 다 각자 한 사람이 언론 매체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권력이 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르면서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의 실체를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저널리스트와 시민들과 크게 저는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우리가 특수성을 가진다면 이 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좌표를 제시할 수 있는 것,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어느 현장에서 교통사고도 좋고 날씨도 좋고 계속 뭐 틱톡과 유튜브나 SNS에 계속 올려주는 것이 그게 시민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리는 것도 용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가진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건 세상이 그만큼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시민 저널리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제 전공 영역이기도 해서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 게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이라는 영역에서 나름대로 윤리와 규범이라는 걸 계속 세우고 바꿔왔거든요. 근데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직업적 저널리스트처럼 뭔가 윤리와 규범을 갖춰야 되는가? 그러진 못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됐다는 걸 전제를 해서 보편적 미디어 윤리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신의 생명도 함부로 걸면 안 되고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또 평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그런 영역이긴 한데 보편적 윤리를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 건가 유네스코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분만 받아볼까요? 네,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한국에서 평화교육이나 평화의 그런 제스처 이런 걸 여러 가지 좀 제시해도 북한의 좀 계속적인 적대적 태도에 20대 청년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나 피로도가 조금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를 어떻게 좀 극복하고 또 같이 평화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은 나와 이제 싸우는 관계인데요. 너는 다 무기를 내려놓으면 나는 너와 대화를 하겠어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무기를 다 버리고 나랑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 대화를 할 때는 저 사람의 어떤 조건이어도 내가 대화를 시작하는 것부터 저는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게 고양이와 쥐가 싸울 때 쥐가 이를 드러내고 마치 무서운 듯이 고양이를 향해 공격을 하죠. 그러면 우리는 나의 눈은 고양이의 눈이기 때문에 고양이의 입장에서 딱 찍으면 정말 포악한 나쁜 이빨을 가진 사악한 이빨을 가진 쥐만 보입니다. 자, 근데 때로는 힘이 없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내 앞에 등장한 것이 아닐까. 그럴 때 나는 고양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어떤 존재인데 너는 너의 이빨 그다음에 사악한 거 다 버리고 나한테 대화를 하라라고 시작을 하면 대화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바로 그에 대한 비유의 대답인데요. 일단 대화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기를 들고 가지고 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어른과 아이가 싸우는데 그 아이가 어른을 향한 그 적대성을 무조건 그거 적대성 너희 없애야 내가 너랑 싸우겠다 하면 어른하고의 어린아이의 관계는 너무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아이는 대화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것하고 비슷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가 남과 북에 있어서의 분단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거울을 보고 있다. 남과 북은 서로 거울을 보고 있고 남한은 거울이 더 크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강대한 거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그 위치, 가난한 위치, 열악한 위치여도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은 정말 힘 있는 사람이 저는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북은 핵 무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 우리는 물론 미국에 의지하는 핵입니다만 미국 핵 우산하에서 세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는 것은 지구와 같은 것을 한 3개 정도는 늦건이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가공할 만한 그런 권력과 경제력이 있는 조건에서 나와 똑같은 상황에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것인가를 조금은 성찰하자.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의 대화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김영미 PD님이 잘 얘기해 준 것처럼 정말 성찰적 자세, 역사적인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이 같이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뉴스도 나와야 되고요. 정치가들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북도 포악함만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지금 아마 오늘 오후에 선생님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아마 선포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남과 북이 기꺼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세계 청년들, 세계 시민들이 함께 한반도 평화, 결국은 그것이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하는 평화의 힘으로 평화로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여러분께서 정말 선포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3년 여름 돌아온 전쟁과 청년이라는 주제로 오늘 유네스코 토크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되게 존경하는데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2023년 6월에 유엔 에서 대독된 안보리에서의 대독된 메시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제 단호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전쟁을 더 이상 정당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말은 사라져야 된다. 정당한 것은 오로지 평화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유네스코 토크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